우리 교재에서 191페이지에 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적혀 있죠. 근데 이 책에 보시면 지금 진한색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납부만 이제 우리 총괄에서 하는 거는 그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 주사업장은 법인 또는 본점 지점 중에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은 주사무소만 가능하다를 진한색으로 적어놨죠. 조금 오바인 그 성향은 있지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보라고 이렇게 진하게 해둔 거예요. 그럼 총괄납부 신청도 우리 과세기간 시작일 20일 전이라는 표현 있죠. 여기만 체크하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총괄납부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불편해가지고 그냥 사업장별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20일 전에 하는 거예요. 자, 아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왜 그렇게 또 안 적어놨는지 몰라요. 이거는 본인만 된다. 본점만 주사무소로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 법인이. 이것도 20일 우리 과세기간 기시일 20일 전에 해야 돼요. 좀 일관성이 없어. 그죠? 왜냐면 190페이지에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아래쪽에다 20일 적어놓고 여기 뒤에 자세히 적은 데는 안 적어놨어요. 좀 균형을 좀 안 맞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 넓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업자 등록이라고 적혀 있죠. 이 사업자 등록에서 자 오른쪽 우리 193페이지에 자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있는데 이거 개정됐어요. 원래 사업자 등록증은 원래 당일 해주는 걸로 뭐 이렇게 하다가 2일로 바뀌게 되었고, 근데 뭔가 시설이 이제 있어야 돼서 그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때는 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바빠서 바로 출장을 못 나가면 이제 5일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특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의 사후 관리인데 이 사후 관리는 제일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업자 등록증 정정하는 거 있죠. 재발급 사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194페이지에 상호를 변경하는 때라고 적혀 있죠. 상호를 바꿀 때는 우리 상호든 아니면 주소가 없는 사업장이 없는 그 쇼핑몰 같은 경우는 도메인 주소가 바뀔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의 형태가 바뀌는 게 전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그냥 그날 바로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 변경이라고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우리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 사항이 바뀌게 되면 3일 이내에 해주는 게 원칙이다라고 적혀 있죠. 3일 차에 해준다가 아니라 3일 이내라서 실무적으로는 그날 바로 해줘요. 증빙 가지고 가면. 그럼 뭐 사업 종류가 변경됐대. 우리 종목, 업태 뭐 이런 것들이 바뀌면 당연히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바뀌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동사업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공동사업자의 우리 지분이 서로 바뀌게 되면 주의 세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재교부 사유가 돼요.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변경할 때 법인은 대표자 변경은 변경 사유가 돼요. 제가 대표다가 딴 사람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유가 되고,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그게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개인 사업자는 우리 본인은 폐업이고 다른 사람이 개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정 사유가 안 돼요. 법인 사업자만 대표자 변경이 사유가 되고, 상속으로 인한 거는 우리가 변경 사유가 되는데 증여는 사유가 안 돼요. 증여는. 그래서 상속은 사유가 되는데 증여는 사업자 등록증 변경 사유가 아니고 다시 자기 이름으로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외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아래 양가로 5번에 미등록 사업자의 납세 의무와 제재라고 적혀 있죠. 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일단 우리는 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걸 제재를 먼저 둘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를 두게 되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가 원칙인데, 뒤에 단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시
해당 과세 기간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죠. 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개업을 1월 2일 날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6월 30일이 과세 기간 종료일이 되겠죠. 그럼 이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0일인 7월 20일까지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우리 일단 사업자 등록 안 했으니까 이전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 계산서는 공제를 해줘요. 7월 20일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원래 과거에는 이날부터 20일이니까 1월 22일까지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너무 징징거려서 이제 4월 20일까지 했다가 그것도 아직 과세 기간 안 끝났는데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개인 사업자는 신고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7월 20일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럼 무조건 뭐 전부 다 사업자 신고를 안 하겠죠. 우리 원칙은 우리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사업자 등록하려는 20일 이내라 그랬잖아요. 이게 원칙인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 제재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매출액이 있으면 우리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우리 공급가액의 매출 공급가액의 1%가 붙게 돼요. 1%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산세는 가산세인 거고 매입세액은 또 매입세액인 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세금계산서 받는데 꼭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아야 되지 직원 주민등록번호로는 안 돼요. 사업자 등록 이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한 것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이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대표자 번호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자 미등록하고 허위 등록 가산세도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안 할 건데 사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가산자가 붙는 건 벌금이에요. 연체자가 붙는 거는 이자 성격인 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연체료, 가산세, 가산금 이런 표현 쓰죠. 앞에 가산자 붙는 거는 벌금이에요. 벌금. 연체자 붙는 건 이자고. 그럼 진짜 나쁜 놈이 있어요. 한전은 연체 가산금이라고 쓰는데 한전만 써요. 원래 가산자라는 표현은 원칙적으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는 국가나 이렇게 얘기밖에 못 하겠죠. 그런데 한전이 옛날에 좀 날고 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체 가산금이라는 표현 쓰는데 그 이자예요. 벌금 아니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연체자가 붙으면 이자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산금하고 연체료하고 따로 나오면 욕하면 안 돼요. 두 개 성격은 틀린 거예요. 벌금 성격 따로 있고 국가도 여러분 늦게 세금 내면 벌금 성격의 가산세도 있고 늦게 낸 것만큼 이자를 받을 거예요. 연이율 10%좀 넘어가게. 옛날에 11% 정도 넘어갔는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줄여준 게 10% 정도 돼요. 그래야 빨리 낼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런 불이익을 줘야 뭐 좀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199페이지에 과세거래 봅시다. 자, 우리 과세거래는 물건 팔았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고 파는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그걸 과세거래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 과세거래는 이제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과세거래 중에 재화의 공급을 먼저 볼 거고, 자, 이 재화의 공급 중에 얘는 두 가지가 있죠.
실질적 공급이 있고 그리고 간주 공급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실질적 공급이라는 건 실제 공급한 것처럼 뭔가 재화가 넘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래에 매매 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매매는 사고 파는 거죠. 이거는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가공 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이 가공 계약은 우리 회사가 주요 자재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가공 계약은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또 교환도 우리가 팔고 산 걸로 볼 거라는 거예요. 교환도. 그리고 우리 기타 원인 적혀 있는 건 경매나 현물 출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실질적 공급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특징은 우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넘기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간주 공급이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우리 실기 때문에 좀 볼 건데, 왜냐면 실질적 공급은 우리가 물건 파는 게 보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카드로 받거나 현금 영수증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뭐 일반 개인한테는 증빙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한테는 꼭 증빙을 발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간주 공급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판 행위를 한 건 아닌데 팔았다고 우리가 할 거죠. 간주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증빙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증빙이 없는데 얘는 지금 과세 거래죠. 자, 우리 간주 공급의 제일 중요한 특징 기억나시나요? 조건. 첫 번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게 특징이고 기본 전제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이 이걸 그럼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하는 건 얼마에 팔았다 할 거냐? 과세 표준을 시가로 잡을 거예요. 시가로 팔았다고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증빙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자가공급 본인한테 팔았대, 사업상 증여 거래처한테 줬대, 개인정 공급 뭐 직원이나 대표이사 썼대, 증빙 줄 사람이 없어요. 폐업했대, 누구한테 줄 거야? 없죠. 그래서 증빙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급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증빙 없는데 팔았으니까 10%를 시가 10%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얘네들은 메인 매출 전표에 과세 유형은 14건별이 될 거예요. 14건별이 우리가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는 걸 14건별이라고 쓴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간주자 붙으면 일단 여러분은 14건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건자가 붙는 건 증빙이 없다라고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별은 뭐의 별인지 모르겠는데, 별도의 별인지 모르겠는데 과세 거래한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건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건별이라는 예를 쓰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부가가치세 위 상단부만 이야기하는 거고, 아래쪽에 하단부에서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하단부 장부에는 우리가 장부에 적혀있던 물건을 지우는 거지 시가를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분기에서는 또 이제 금액이 틀려질 건데, 근데 우리 위에 상단부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시가를 가지고 팔았다고 할 거니까, 그래서 과세 표준을 시가로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조건에서 첫 번째가 우리 자가공급이었죠. 자가공급은 너네 회사가 자기한테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가공급 중에 첫 번째가 면세사업전료.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사업에 쓸 거면 매입세액 공제 받고 면세 사업에 쓸 거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말래요. 법에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과세 사업에 쓸 것처럼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놓고서 이걸 면세 사업으로 용도를 전환해 버리면 너가 너한테 팔아버렸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처음부터 매입세액 공제 받는 행동은 과세 사업에 쓰겠다, 과세 사업 쓰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에 사용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괘씸하니까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해버려요.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서 비영업용이란 말은 다른 표현으로 영업 용도 외, 또 소형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그럼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도 불공제 사유에 있죠. 우리 불공제 사유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에 쓸 거면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건 이 대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쓰거나 팔려고 했거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 사용해 버리면 매출세액 창출하지 않는 사업에 쓰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너가 너한테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우리 직매장 반출. 자, 직매장 반출이 자, 이거 하고 섞어 쓰는데 판매 목적 타 사업자 반출이라고 하는데, 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시기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시기의 차이가 큰데 공장에서는 매입세액만 있고 직매장에서는 매출세액이 주로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균형성이 안 맞아서 사업자가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때 전제 조건이 우리 이 앞에 했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이 걱정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세금을 한 번에 합쳐가지고 내니까 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아닌 우리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자한테 이게 해당 사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 얘는 지금 이 조건을 뒤집어 버릴 거예요. 그럼 얘는 조건이 이제 예외 사항이라서 첫 번째 매입세액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매입세액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그리고 과세 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원가를 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건 꼭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그럼 저기 왼쪽에 쓴 거랑 완전 반대로 다 뒤집어지게 되죠. 그죠? 매입세액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시가도 아니고 원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그럼 공장에서 사온 금액으로 직매장으로 판 걸로 세금계산서 그냥 그대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공장은 사온 만큼 끊어버리니까 납부할 세금이 안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직매장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사온 건 아닌데 세금계산서 끊으면 매입세액이 발생하니까 우리 직매장에서만 세금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발생해서 납부하는 그런 원활한 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괘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럼 우리 매입매출전표에
과세 유형은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니까 11번 매출 과세가 되겠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땐 이런 표현 쓸 거예요. 그 간주 공급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한 번씩 제가 툭툭 던지는 말이 직매장 반출 제외하고 제만 특이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제만 제외하고 온 게 과세 유형부터 전부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선 중요한 게 얘를 안 하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돼요. 참 저거 안 하면 그래서 시험에서 나중에 보시게 돼요. 직매장 반출 적혀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대. 그래놓고 사람들이 딴지 걸까봐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꼭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발급 안 한 거예요. 그럼 가산세 계산할 건데 가산세를 원가로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헷갈리게 시가 원가를 다 보여줄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한 금액으로 나중에 벌금 계산할 건데, 자 지금 제가 하는 건 이걸 너무 외우라는 게 아니라 미리 물밑 작업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은 저 가산세를 직접 계산기로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얘도 거기에 적용 대상인데 얘를 잘 까먹어요. 까먹어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나중에도 이야기하려고 제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세금계산서를 직매장 반출은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 하면 가산세까지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자가공급에 대해서만 교재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자 면세사업 전용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200페이지에 자 그럼 지금 동그라미 1번의 면세사업 전용에서 우리 두 번째 줄 보면 단 매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 말은 매입세 공제받은 게 전제 조건이니까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거, 처음부터 면세사업에 쓸 거라고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거는 간주공급 대상이 안 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아래 우리 버스 이야기 나오고 있죠. 무시하세요. 오버한 거예요. 얘는 무시하시고, 자 오른쪽 201페이지에 자 비용용 소형승용차 그 유지를 위한 재화인데, 여기에도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시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죠. 저처럼 한 방에 끝내지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세법법전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다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공제받은 것만 하겠다는 거네.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있는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서는 지금 네모박스에 단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사업자 단위 총괄납부 과세사업자예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 적용사업자는 우리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이거 굳이 안 해도 될 거잖아요. 왜냐면 세금을 한 군데 모아서 낼 거니까, 납부는. 근데 자 아래 이제 표를 보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취급표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 공급 의지에 적힌 간주 공급이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발급 안 하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라 그랬죠. 근데 아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얘를 간주 공급으로 안 볼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급 의지로도 보지 않는 건데,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서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각각 다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발행한다면 공급 의제로 봐줄게라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안 봐줬어요. 그래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해서 가산세 때렸어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건데 했잖아요. 근데 너무 과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얘는 그럼 실수로 발행한다면 간주 공급을 볼게. 근데 그 아래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자기 사업자 등록번호로 자기 사업자 등록번호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공급 의제가 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립할 수가. 자 그럼 이제 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다음의 경우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시험에서 좀 종종 자주 이야기를 해요. 잡았어요. 자, 첫 번째,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 자, 우리 회사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나 이런 것들로 사용하려고 얘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제품이지만 다른 곳에는 원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그게 과세품이면 더 큰 과세품이 되어서 매출세액 창출할 거잖아요. 그럼 과세 거래로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거. 자, 우리는 지금 부가가치세법만이 아니고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다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는 그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을 거고, 다음 수선비 등 대체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여기에 수선비라는 건 우리 회사 과세사업자잖아요. 그럼 우리 과세사업에 쓰고 있는 물건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걸 수선비라고 그러죠. 그 수선비로 쓴 거는 우리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후 무료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우리는 팔 때에 판매한 금액에 사실 여러분들 기계값에 그 수리비까지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죠. 무상 에이스 기간까지. 그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하나가 얼마 정도 하죠 지금? 자, 옛날에 80기가 하드디스크가 이제 많이 팔릴 때 그때 전 세계적으로 하드디스크가 3만 원이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딱 내면서 8만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나죠. 그러면 그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나 이런 회사들은 고쳐달라 그러면 네 하고 받아서 고쳐줬어요. 한 달 반에서 세 달 사이 정도 걸리면서 무상으로. 근데 삼성전자는 고치러 오면 에이스 기간이면 그냥 새 거로 줬어요. 그러면서 그 가격까지 포함시켜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가격이 2배이다는 생각을 안 하고 바로바로 바꿔준다는데 사람들이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곳들도 전부 다 그 제도로 바꾸면서 가격 다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 상승을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어요. 그 가격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사실 이 돈이 포함시켜서 그럼 그 8만 원에 팔 때도 부가세는 8천 원 받았을 거잖아요. 그럼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또 과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 선전을 위한 전시 등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거. 이건 우리 견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 또 해외 건설용 자재의 국외 반출, 해외 건설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도 있죠. 그거는 우리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을 거고, 국외 위탁 가공용 원자재 국내 반입 조건부 무상 반출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자주 나오는 게 우리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있죠. 수선비하고 사후 무료 서비스. 이거는 이런 시험에서 자주 보는 지문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우리 간주 공급이 개인적 공급. 자, 위쪽에 써서 볼게요. 그럼 우리 개인적 공급은 우리 대표이사든 직원이든 매출 사업하고 관련 없이 이제 그 직원들한테 줘버린 거를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걸 불공제랑 엮으면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직원들 주거나 대표이사가 쓴 거는 사업하고 관련이 없죠. 사업하고 관련 없으면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놓고선 직원 줘버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표이사가 써버린다든지 그러면 이걸 팔았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 원가 800원, 시가 1000원짜리의 물건을 샀어요. 그럼 자, 예를 든 거예요. 원가 800원, 시가 1000원짜리 이 물건을 샀어요. 자, 이 물건을 우리가 처음부터 얘를 샀을 때에 우리 대표이사가
쓰는 걸로 사오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쓰는 걸로 사오면 일단 사오는 건 원가에 사오겠죠. 그럼 세금 계산서를 만약에 받는다고 보면 우리가 첫 번째가 대표이사 사용으로 사오게 되면 과세유형을 54번 불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죠?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쓰는 거니까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해서 세금 계산서는 800원에 80원이다라고 과세표준에 세액을 쓸 건데, 그럼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거는 가지급금이라고 써요. 대표이사가 회사 돈 쓴 거는 가지급금이라 해서 이 돈 다 돌려받을 거예요. 직원이 쓴 거는 복리후생비인데 대표이사가 쓴 거는 가지급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얘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포함시켜야 되겠죠. 대표이사 때문에 880원 나갔잖아. 그러면 880원이다. 얘 돈이 이렇게 나갔다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대표이사 사용할 거라고 불공제 받지 않고 처음에 살 때에 상품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팔려고 사온 것처럼 상품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상품이다, 원재료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매입세 공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51번 매입 과세로 해서 800원에 80원으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고, 그럼 우리는 분계를 차변에 상품 800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80원 또는 현금으로 880원으로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공제를 받아 놓고선 자, 이 상품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해버리면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이제 열받겠죠. 그래서 너 이거 시가에 팔아버렸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아. 그럼 시가로 팔아버렸다는데 대표이사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과세유형을 14건별로 해서 그리고 얼마에 팔았다? 시가로. 그러면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 지금 팔았다고 해서 지금 100원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원이 되고, 자, 이건 부가가치세법이 100원 가지고 오라서 쓴 건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상품 이제 써버렸으니까 썼던 예 썼으니까 지워야 될 거잖아. 그래서 자, 대변에 얘는 상품이 올 거예요. 지금 판 거 아니잖아. 그럼 재고자산이 대변에 왔죠. 우리 일반 전표든 매매추 전표든 분계는 똑같은 거잖아요. 재고자산 대변에 왔고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니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써줘야 되고 800원짜리를 지워주게 될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가지급금이 900원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간주 공급이 되는 상황이고, 그럼 간주 공급에 안 걸리려면 처음부터 사올 때에 불공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80원 손해보고 이렇게 해서 100원 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징벌 효과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개 이해할 수 있겠나요? 두 개 구분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인적 공급 아래쪽에 있는 거 보면, 자, 우리 개인적 공급에서도 아래 첫 번째 점에 보시면 첫 번째가 이거 세 주 중에 마지막 단락 보면 단 다음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라고 적혀 있죠. 불공제 사유를 불문하고 매입세액 공제 안 받았다면 매출 사업에 쓰겠다라는 의사 표현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간주 공급 안 볼 거란 이야기예요. 또 우리 사용인 인자가 붙는 거 인격체는 직원이에요. 사장은 사장남의 새끼라고 그러죠.
놈자자예요. 그래서 사용자 자자가 붙으면 사장이고 인자가 붙으면 인격체는 우리 직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화, 작업보, 작업모, 이걸 제가 작업 3종 세트라고 말했죠. 이것들은 우리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복리후생 목적으로 하는 직장 체육대회, 직장 연예비, 회식 이하의 직장 연예비는 이런 것들로 사용한 거는 우리 개인적 공급,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분계는 가지급금했는데 이게 대표이사가 아니고 우리 직원이면 복리후생비예요. 직원한테 이거 왜 가져갔니 뭘 안 할 거예요.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직원 너네 회사 있는 거 전부 다 줘. 다 비용 인정해 줄게. 세금 안 내도 돼.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도 안 주죠. 근데 이 부가세법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매출세액 창출한다 안 한다로 따지는 거예요. 창출한다 안 한다. 근데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줬으면, 법인이 줬으면 잘했다요. 근데 대표이사가 가져갔으면 너 돈 빌려갔으니까 나중에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과목에 차이가 발생해요. 개정 과목에. 자, 다음 203페이지에 사업상 증여라고 적혀 있죠. 사업상 증여도 이건 제일 아래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거. 그거는 매입세, 우리는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종목마다 다 적어놨죠. 그래서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얘도 자, 지금 이거하고 똑같아요. 접대 목적으로 샀다면 처음부터 얘를 접대비라고 썼으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접대비라고. 근데 이걸 매입세액 공제받도록 상품이나 다른 걸로 써서 공제받았다가 이걸 거래처에 줘버리면 사업상 증여해서 접대비가 900원이 되는 거예요. 분기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사업 때부터 그냥 불공제를 해서 접대비로 처리해버렸으면 2분기가 될걸, 공제받고 줘버려서 사업상 증여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원리 이해가시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가 있는데, 전에는 제가 불공제 사유가 뒤에서 공부하니까 앞에서 이거는 연결을 못 지었던 거고, 자, 지금은 좀 앞뒤가 조금 느낌이 있으시죠? 자, 그럼 이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건 우리 견본 부품이라든지 광고 선전, 그런 거는 우리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시 잔존재화는 우리는 폐업하기 전까지는 사업자예요. 납세 의무자. 근데 폐업하는 순간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비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폐업하는 날에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이걸 전부 다 팔아버렸다라고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이것만 쓰고 오늘 끝냅시다. 자, 폐업시 잔존재화는 얘는 폐업일날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볼 거예요. 폐업일날 공급 시기로 잡을 건데, 자, 이때 과세 표준이 재고 자산은 시가를 가지고 할 거예요. 재고 자산은. 그런데 고정 자산은, 자, 고정 자산이라는 건 유형 자산이든 무형 자산이든 우리 삼각하는 자산들, 그것들은 시가가 아니고 우리 취득 원가 빼기 감가 체감률이라는 걸 적용을 할 거예요. 얘는 지금 우리 회사가 사업 때부터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과세 사업에 잘 쓰고 있는데 이제 문 닫아서 끝난 거잖아요. 그럼 부가세법은 이해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너는 이걸 끝까지 안 썼네. 나는 너가 얼마만큼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감가 체감률이
체감률이 건물이나 구축물은 1과세 기간에 5%, 그 외 기타 자산은 1과세 기간에 25%씩 다른다고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1,000만 원짜리를 샀어요. 부가세가 100만 원이었겠죠. 그럼 1,000만 원에 샀는데 얘가 1년 쓴 거예요. 그럼 과세기간 2번 지났죠. 그러면 1,000만 원짜리가 절반인 500만 남겠잖아. 그럼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만큼은 가지고 오래서 500만 원을 과세 표준될 거라 그 이야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부가가치, 이건 이만큼 실제로 쓴다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은 건물은 10년, 그 외 자동차나 기계장치나 비품은 2년 쓰는 걸로 잡아요. 그렇게 잡아서 그래서 1과세 기간에 25%씩 다른다고 보는 거고, 건물이나 구축물은 1과세 기간에 5%씩 다른다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안면은 터주세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고 다른 데도 적용될 거고, 이런 시험에 이거 가지고 다음 사업자의 폐업한 사업자의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오면 재고자산은 시가로 쓰니까 그냥 원가 시가 적혀 있으면 시가 쓰면 돼요. 그럼 얘도 시가 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가를 가지고 감가체감률 언제 샀지 취득 연월이 적혀 있을 거야. 그럼 이제 그걸 계산을 할 거니까 그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할 것 같은 게 한 번씩 쓰는 게 나중에 또 쓸 거니까 그래도 반복해서 봐야 걔가 전에 봤던 걔가 걔인가라고 느낌을 가지시라고 지금 쓴 거니까 너무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저렇게 이제 부가가치세법도 오래 쓰는 거는 감가상각되는 체감률을 인지하고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